저는 3년 전에 결혼해서 남편과 잘 사는 34살의 여자입니다. 오늘 제가 사연을 보내는 이유는 이해할 수 없는 우리 시댁 가족 때문입니다. 결혼한 후로 지금까지 남편과 큰 싸움을 한 적도 없고 의견 충돌이 있던 적도 없습니다. 항상 시댁이랑 문제가 생기면 의견이 갈릴 때마다 남편이 전적으로 제 편을 들어주지만 시댁 가족 중에 시아버지만이 정말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는 수도권에 사는데 시댁은 차로 2시간 반 정도 떨어진 지방에 살고 있어 시집살이를 할 걱정은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에게는 서울에서 일하는 신혼부부도 있었고 아버님이 여관 부지런하신 게 아니라 멀리서 우리 집까지 오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쫓아와서 시집살이를 시키네요. 신우와 시동생도 말하는 것마다 어찌 그리 얄밉고 염치 없는 소리만 하는지 모르겠고 원래 시댁이란 존재는 결코 예쁘게 보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적당한 거리 유지하며 좋게 잘 지내고 싶은데 가끔씩 찾아와서 제 속을 긁을 때마다 그런 생각이 사라져 버려요. 일단 우리 집 상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보자면 우리 가정 아버지는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할아버지부터 식당을 운영하셨는데 나름 유명했고 전국 각지에서 찾아와 줄을 서게 만드는 큰 식당이었습니다. 그 식당은 현재는 엄마가 대신 맡아 운영하고 계시고 아버지는 식품 공장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사업이 번창할 때도 있고 어렵게 질 때도 있지만 우리 부모님은 나름 알찬 부자라 하겠습니다. 소리를 듣고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것은 제가 이룬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어려울 때부터 하고 싶은 일을 다 하고 살았고 남동생은 부모님의 돈으로 편안하게 유학을 갔다 와서요. 저도 20대 초반 중반까지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서 근무했는데 집안이 장사하고 식당을 운영하는 집이라서 그런지 회사 다니는 것이 재미없었습니다. 회사에서 3년 일한 돈과 퇴직금을 합쳐도 5천만 원 정도의 목돈을 모았는데 그 돈을 모두 부모님께 드리고 식당을 차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반년 동안은 엄마의 가게에서 주방 일을 조금 배우고 그 후로는 부모님의 많은 도움을 받아 내가 원하는 가게를 차렸습니다. 금전적인 도움을 받긴 했지만 엄마가 하는 식당과도 상관없고 아빠의 회사와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제가 수년 전부터 회사 다니면서 하고 싶었던 아이템이었고 장사가 되건 안 되건 꼭 한번 식당을 해보고 싶었거든요. 어느 지역에서 어떤 식당을 하는지 말씀드리긴 애매하고 그냥 주변에 직장인들이 많고 점심 장사를 주력으로 하는 장사입니다. 아무튼 초반에는 참 힘들었는데 단골이 생기고 저희 가게와 계약하고 식사하시는 회사들도 점점 늘어나더라고요. 제 남편은 회사 다니던 시절 만난 사람이고 그때부터 연애를 시작해서 제가 장사를 시작하는 과정에서도 그는 옆에서 많은 도움을 주고 의지가 되어주는 사람입니다. 장사 초반에는 너무 힘들었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뒤에 남자친구에게 결혼하자고 제안했어요. 남편은 모아둔 돈이 별로 없고 자기 집안은 우리 집처럼 경제적으로 도와줄 수 없어 걱정이라 했지만 저는 솔직히 그런 것들은 별로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남자의 능력이 돈이 전부가 아니고 지금 당장은 회사 다니는 월급쟁이지만 어떻게 변할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수년 동안 옆에서 지켜봤지만 성실하고 자기가 한 말은 반드시 지키는 진국인 사람이었습니다. 나만 믿고 따라와라고 말하면 양가 부모님도 설득시킬 수 있다고 말하고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상견례를 하고 결혼 준비를 진행했습니다. 결혼 과정에서 남편 말대로 시댁 도움은 받을 수 없었고 저도 친정 부모님으로부터 더 이상의 지원을 받지 않고 우리 둘만의 힘으로 결혼하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때까지 모아온 돈으로는 부족하여 은행에서 대출도 받았고 방 2개짜리 빌라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시댁 상황은 남편의 친어머니는 고등학교 때 이혼하고 집을 나가셨고 현재는 아버님이 재혼하셔서 새엄마이십니다. 덧붙여 결혼 안 한 신우와 남동생도 함께 한 집에서 살고 있는데 신우는 흔한 사무실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남동생은 경찰 공무원이 될 준비를 3년째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는 결혼할 때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양쪽 상황이 약간 어려웠기 때문이에요. 현재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일을 하고 계셔서 괜찮은데
미래에는 저희가 시부모님의 책임을 떠안고 사는 상황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저도 그 부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아직까지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일을 하실 수도 있고 시동생도 경찰 시험에 합격하면 앞으로 돌보아 줄 수 있을 텐데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친정아버님은 걱정되시는 마음에 신혼집이라도 구해드리겠다고 하셨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어쨌든 여러 어려움을 겪은 끝에 결혼을 했고 남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아들과 함께 사는데요. 생기니까 예전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하게 되더라고요. 한참 장사 잘하고 매출도 순조롭게 오르고 있었는데 모든 자영업자분들이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지만 작년 초에 그 거리두기 때문에 제 장사도 위기가 찾아왔어요. 항상 잘 되는 것만 생각했지 매출 떨어진다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었는데 막상 숫자로 반토막이 나니까 정말 미치고 팔짝 뛰겠더라고요. 직원들이 먼저 월급 받기 미안하다고 하나둘씩 그만두겠다 하고 저는 거의 성공의 눈앞에 보일 것 같았는데 이렇게 되어버리니 정말 너무나도 허망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남편이 다니던 회사도 식품 관련 회사라서요. 매출이 줄어들고 직원들을 많이 내보내기 시작하더라도 두 부부가 집에 오면 서로 죽성을 하며 앉아 있어서 집안 분위기도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한 달 정도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 있던 중에 해결책이 보이지 않아 남편에게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이대로 가면 나도 힘들고 당신도 힘들 것 같으니 그냥 회사를 그만두고 함께 가게를 운영하면 어떨까? 그때 제가 먼저 이야기를 꺼내서 말이에요. 한 사람의 인건비도 아껴서 좋을 것이고 당시 남편의 회사가 어려워서 인센티브나 추가 근무 수당은 전혀 나오지 않아서 기본 급여만 200만 원 정도만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내 가게를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제안했더니 생각을 좀 더 해보겠다며 두 일째를 요청하더군요. 나혼에게 돌아서는 사실 안을 이야기하려고 했어요. 결혼을 한 후로는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부부싸움을 크게 한 적도 없고 아직도 남편을 보면 설레고 기뻐해요. 하지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결혼 생활을 어렵게 만든 것은 남편이 아니라 시댁이었어요. 결혼할 때 남편이 경찰 시험 준비 중이었던 친형은 그 이후로 2번 더 떨어졌고 그래서 지금까지 백수 상태입니다. 시아버지께서 경찰을 포기하고 그냥 종사. 회사에 들어가라고 하는데 도저히 말을 듣지 않고도 계속 시험을 보겠다고 하면서 공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경찰 시험이 어려운 건 알지만 주변을 보면 대개 3년이나 4년 정도 공부하면 합격하는 사람도 많다는데 왜 우리 도련님만 계속 시험에서 떨어지는 걸까요? 처음에는 원인을 모르겠었지만 결혼한 후 시댁에 놀러 갈 때마다 밤늦게 집에 들어오고 술 냄새가 나면서 다니는 시동생 모습을 보며 결국 원인이 다 있구나 싶었어요. 공부에 집중하겠다고 다른 알바를 하지 않으며 아버님께서 학원비도 지원해 주시는데도 밖에 나가서 술을 마시고 노는 모습을 보니 용돈이 많이 필요했던 모양이죠. 처음에는 남편에게 달라고 했지만 남편이 직장을 그만두고 제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일을 시작한 후로 이제는 돈이 없어 모든 것이 제 형수에게 달렸다고 하더군요. 남편이 그렇게 거절했더니 그 이후로는 시동생이 용돈을 요구했는데 남편이 안 된다. 도련님이 공부할 때까지 용돈을 보내주지 말라고 단호히 거절했어요. 그런데 우리 둘이만 알고 비밀로 하면 아무도 모르겠다며 3만 원이나 5만 원 정도의 소액을 빌려줄 것을 요구하며 꾸준히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도 가족이라는 이유로 너무 많이 거부하는 것 같지 않아 처음에는 한두 번씩 돈을 보내주었지만 그 돈으로 술을 마시거나 다니며 매주 한 번씩 용돈을 요청하는 전화가 거나해요. 더는 안 되겠다 싶어서 남편에게 그 사실을 다 이야기했고 남편이 제가 보는 앞에서 시동생에게 전화를 걸어서 다시는 돈을 달라는 전화를 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어요. 남편은 예전부터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지원해 줄 수 없는 상황에서도 공부를 잘해서 대학도 잘 나오고 자기 앞가림을 스스로 알아서 하는데 왜 도련님은 이제 곧 30이 다 되어가는데 정신을 못 차리고 방황을 하는 건가 답답하더라고요. 이게 집안 장남과 막내의 차이인가 싶기도 하고 아무튼 저도 더 이상 용돈을 보내주는 일은 없을 거라 생각했죠. 아무튼 그 뒤로는 시동생으로부터 전화가 오진 않았고 그로부터 며칠 후에 시댁 식구들을 모시고 같이 저녁 식사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시동생들도 같이 나오라고 했는데 어머님과 아버님만 나오셨어요. 용돈은 안 보내주시고 남편이 전화해서 잔소리까지 하니까 삐져서 그런 것 같았지만 어차피 공부해야 하는 사람이니까 차라리 잘 됐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두 분 어르신들만 모시고 밥을 먹고 있었는데 아버님이 갑자기 식사하시다 말고 집안의 막내가 너한테 용돈 얼마를 달라고 그러냐라고 물으시더라고요. 아, 큰 돈은 아니고 5만 원 달라고 그러네요. 저는 아버님이 막내 아들을 따끔하게 혼내시려고 그러나 보다 생각했는데 아버님의 말씀이 제가 생각한 것과는 완전히 다르게 들렸습니다. 뭐야, 겨우 말은 너도 참 너무하다. 그거 돈 얼마나 아는데 그 돈을 안 줘서 애매한 행동을 하고 그래? 다음에 바꿔달라고 하면 그냥 보내주고 나한테 바꿔달라고 해라. 우리 아이가 공부한다고 미안해서 그런지 지형이나 나한테는 용돈을 달라는 소리도 잘 못하는데 그나마 형수가 좀 편하다고 생각해서 용돈 이야기한 것 같은데 내가 거기서 매몰차게 거절했으니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니. 저는 정말 의외였어요. 시동생은 공무원 공부한다는데 술 마시고 놀러 다니기만 하면서 같이 살고 있는 아버님이 가장 답답하고 화가 나지 않으실까요? 제일 먼저 야단을 치고 바로 잡아줘야 하는 분이 그럴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물론 하루가 멀다 하고 시동생이 저에게 전화해서 3만 원이나 5만 원씩 달라고 하면 그 돈이 아까운 것도 있지만 돈보다는 빨리 정신 차리고 공부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경찰이 되고 사람의 역할을 하여야 합니다. 내일 모레 나이가 30이 되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가게 둬야 할지요? 남편이 시부모님이신 그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 아니라 당신을 매일 술을 마시고 돈을 요구하는 걸로 알았던 거라고 말씀했으니 남편의 얘기에는 시부모님은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는다네요. 시아버지 집 가족들 중에 남편이 뭔가 특별한 존재로 생각한다는 것 같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자신의 신세 앞가림과 아버지나 조부, 형제들까지 책임져 왔던 장남으로서 어떤 측면에서는 가장 어른 같은 존재가 아버님이 아니라 남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엇을 상황이 된다면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누구도 없었지만 남편은 생각하는 겁니다. 왜 때문에 그런 말이 더 일어나지 않는 아버지를 보면서 조금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어쨌든 아버지나 제 동생을 자주 만나는 일도 아니고 그냥 한 번의 불합리한 부분을 넘어가기로 했죠. 솔직히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약간 그렇지만 요즘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많이 피곤하게 공부하고 노력하는지 하는데 매일 술을 마셔 노는 우리 동생이 합격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작년에도 결국 시험에 떨어지고 오래도록 도전한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의점 알바조차도 하면서 스스로 노는 돈을 벌고 있다고 들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나의 입장에서는 걱정거리가 한 가지라도 있습니다. 사라진 것 같아서 나쁘지 않았어요. 최소한 생활비와 자기 용돈은 알아서 벌 테니까 1, 2년 더 저렇게 있다가 적당한 곳 취직해서 일을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사이 작년 초에 위기에 빠졌던 재화도 남편이 들어오고 나서 많이 좋아졌어요. 부부 둘이서 열심히 하니까 비용도 좀 줄어들고 매출이 다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만뒀던 직원도 하나씩 돌아오고 오래전부터 잘 나갈 때 매출을 거의 따라잡았어요. 남편이 직장을 그만두고 우리 식당도 한참 힘들었을 때까지만 해도 아버님이 걱정이 많았는데 요즘은 좀 어떠냐며 다들 배업한다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냥 우리 아들은 회사 다니게 놔두는 게 어떨까요? 들러앉아서 그러시면서 걱정 아닌 걱정을 자주 해주셨어요. 덕분에 내가 장사가 망하면 아버님에게 평생 원망 듣는다는 생각으로 악물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다 작년 하반기부터 매출도 오르니 저도 기가 펴고 항상 기분이 좋아서 싱글벙글 웃으며 다녔습니다. 아버님께서 그때도 요즘 괜찮냐고 물어보셨는데 요즘은 너무 바빠요. 아마 조만간 2호점을 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라고 일부러 더 잘 되는 것처럼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더는 아버님께 그런 전화를 받고 싶지 않았고 괜히 제가 원망 듣고 무능력한 며느리인 것처럼 보이기 싫었거든요. 장사가 잘 되고 궁전까지 낸다는 제 말에 아버님은 더 이상 걱정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화를 하지 않으셔도 한동안 조용했었는데
얼마 전에 아버지와 막내 동생이 우리 가게를 찾아오셨다고 해요. 식사를 하러 오신 줄 알았는데 이야기를 하려고 하더니 제게 안 잡으라고 하셨습니다. 너 2호점을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을 얘에게 한번 시켜보면 어떨까 하더라고요. 시동생을 가리키더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서 말이 다 안 나왔어요. 어차피 당장 2호점 차를 생각도 없고 그만한 돈도 없는데 거짓말한 것은 맞아요. 하지만 공무원 시험 몇 년째 떨어지고 맨날 술만 먹고 노는데 바빠서 시동생을 제 가게에 점장으로 앉히라고 하셨어요. 어차피 하지 않을 2호점이지만요. 어디서 그런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해서 기가 막혔습니다. 지금 당장 할 일도 아니니까요. 나중에 생각해 볼게요. 라고 애둘러서 거절했지만 아버님은 그럼 2호점을 낼 때까지 너희 가게에서 일 좀 시키라고 하시는 겁니다. 저는 정말 싫었어요. 우리 직원들 모두 일 잘하고 말 잘 듣고 빠르고 너무 마음에 들어요. 월급 250만 원 주더라도 아깝지 않고 300만 원을 넘게 받는 직원도 하나도 돈 낭비 안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동생은 몇 년 동안 옆에서 보았으니 그 사람이 어떤지 알잖아요. 아무런 의지도 없고 할 생각도 없는데 대체 식당 사업을 어떻게 할 거겠어요? 그때도 아버님이 옆에 앉아 계시면서 세상의 모든 일이 다 귀찮다는 표정을 하고 계시는데요. 저는 세 가지 이야기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의 경험이나 상황으로 이를 통해 이야기와 관련된 더 많은 정보가 제공됩니다. 진실은 상대적인 것인가?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 어떤 이야기를 보여주겠습니까? 전화로 요리하는 법을 알려주라고 부탁하셔서 아버님께 그냥 요리 학원을 다니게 해주세요 라고 말했어요. 계속해서 당장 시동생의 문제를 내가 책임지고 돌보라는 얘기까지 있었어요. 전화가 계속 왔는데 몇 번 거절하고 나니 그 이후에는 오랫동안 전화가 없었죠. 최근에 시동생이 시댁 근처 공단에 취직했다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 이로 인해 일이 좀 더 순조롭고 생각을 잘 정리하게 되었죠. 시동생이 취직한 후 취직을 축하해준 시댁 사람들이 모여서 아버님이 생각하지 못한 이야기를 나에게 전하셨다고 해요. 내가 우리 집에 와서 이후로 내가 하는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아서 나는 다 라며요. 기분이 좋지만 저는 제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아버님의 말씀하는 뉘앙스가 좀 이상했어요. 마치 시댁 덕분에 제 가게가 잘 되는 것처럼 말씀하시니까 뭐 하나 도움받은 것이 없는데요. 이상하게 아버님에게 감사해야 할 것 같고 분위기가 희한했어요. 남편도 열심히 해주고 저도 일이 잘 풀리니 기분이 좋아요라고 이야기하고 부드럽게 넘어가려고 했는데 아버님께서 진지한 얼굴로 하시는 말씀이 이해가 안 돼서요. 이번에 막내가 취직을 했는데 너희 형수된 입장에서 우리 막내 잔댓만 뽑아줬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얘가 아침에 공단 버스를 타고 출근하는데 그거 보면 내 마음이 안 좋아요. 제가 순간 너무 기가 막혀서 제가 들은 이야기가 맞는 말인지 의심할 거예요. 정도였고 옆에 있던 남편도 그 소리를 듣자마자 버스를 타고 다니는 것에 대해 괜찮다는 듯이 화를 내며 어떤 차를 사달라느냐고 말했습니다. 그때 시동생이 시아버지의 말을 쉽게 넘어 앙문을 질러 누가 비싼 걸 사달래. 중국 만든 경차 같은 거 얼마 안 하잖아. 다들 차를 끌고 다닐 텐데 공단 버스를 타는 건 나와 아줌마들밖에 없어. 시댁 사람들은 어떤 말도 하지 않으면서 들을 뿐이었다. 머리가 어질어질하면서도 나를 호구 취급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혼할 때 보증인 한 사람이 밥숟가락 하나라도 안 해주셨으니 지금 막내 도련님 자가용을 내놓으라는 건 무슨 소리를 하는 걸까요? 내가 그동안 맏며느리로서 해야 하는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호구처럼 용돈도 드리고 시동생들에게도 잘해줬다고 생각했어요. 아버지는 결혼하기 전에도 잘 되던 가게를 운영하셨고 남편이 열심히 도와주면서도 도와주셨지요. 아버지나 도련님의 도움은 아무것도 받지 않았어요. 필요한 것이 있으면 일을 하고 돈을 벌어서 구해야죠. 라고 웃으며 말했더니 그 후로는 아버님과 시동생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어떻게 식사를 마무리했는지 기억도 나지 않고 취업 선물이라며 백화점 상품권을 준비해 갔는데 아무런 말 없이 가져와서 나중에 친정 엄마께 주었습니다.
그동안 시아버지에게 용돈으로 매달 30만 원을 드린 것인데 그때부터 그 돈도 끊었어요. 괜히 받은 것도 없는데 자꾸요. 해드리니까 점점 더 바라시는 것 같아서 아예 딱 끊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제가 따로 챙겨드릴 생각은 없고 남편이 원하면 남편의 목에서 어느 정도 드리는 건 생각해볼 문제네요. 이번에 알아듣게 이야기했으니까 앞으로 또다시 뭔가 기대하는 듯한 말을 한다면 그때는 돌려 이야기하지 말고 제대로 쏘아붙여야겠어요. 아니, 저한테 뭐 해주신 거라도 있으세요? 남편 생각해서 그동안 많이 참아왔는데 자꾸 선을 넘어오면 저도 성질이 있다는 걸 보여줘야죠. 오늘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을 들으시길 바랍니다.